우리 자녀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 제목을 최고의 배움을 익히라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배움, 최고의 나, 최고의 배움, 그다음 최고의 역량, 이런 주제들을 다룰 텐데 그 중에서 최고의 배움, 최고의 배움이 뭐가 있을까요? 네, 10년 후 우리 아이들은 최고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식탁에서 부모님에게 길을 묻지만 최고의 배움을 위해서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길을 묻게 됩니다. 물음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묻게 될 겁니다. 학생들의 자존과 생존을 위한 10년이 교실에 달려 있습니다. 교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도록 하였는지, 무엇을 또 남겨주었는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한참 하던 그 시절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신문에 나왔던 지면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파고처럼 생각하고 이세돌처럼 도전하라. 참 이 멋있는 타이틀입니다. 알파고처럼 생각하고 이세돌처럼 도전하라. 사실 이것이 교실에서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공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처럼 생각하라고요? 이세돌처럼 도전하라고요? 네, 알파고처럼 생각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파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파고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입니다. 알파고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집으로 다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머신 러닝, 거기에 덧붙여서 딥 러닝, 딥 러닝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검색합니다. 알파고는 14만 기보를 분석했답니다. 14만 바둑 게임을 모아서 다 집어넣고 그 상황을 살펴봤던 겁니다. 정보를 그렇게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의 수는 몇 수를 앞두고서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자기 자신만의 지식, 자기 자신만의 개념이 14만 보를 읽으면서 생겨났는데 그러한 지식,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 번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기초 삼아서 다른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방법, 자동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자동 추론의 과정을 10에 360승만큼 잡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컨셉, 개념, 그리고 방식, 그것을 얻어내는데 10에 360승만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척척 서슴지 않고 돌을 두었습니다. 이세돌에게 4대1로 이겼습니다. 과연 이 정보 검색과 무한한 정보 검색과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개념으로 만드는 훈련과 그 만들어진 자기 지식을 포함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추론해내는 방식의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한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처럼 생각하라. 그 신문기사의 제목이 아주 강하게 도전해 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파고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교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실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다 공교육시키러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빌 공자를 써도 공이 되더라고요. 빌 공자 쓴 공교육은 학교는 비어있고 학원 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만들 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 써서
공교육하면 만들어진 교육만 받는 것이 우리의 학교 교육입니다. 교실 교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 짜서 공교육을 하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바칠 공 짰으면 우리의 공교육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헌납하기 위해서 단지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곡물 교육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교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실에다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으로 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은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훈련되고 학교에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여기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언제 극복되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교육 선진국들에서는 조금씩 극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실, 우리의 학교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실이 왜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최고의 배움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질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동아일보에서 질문이 사라진 교실, 이제 1년 조금 넘었군요. 질문이 사라진 교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수업 중에서 질문을 받는 횟수 얼마이냐? 아예 한 번도 받지 않는다. 한 번에서 3번 받는다. 4번, 6번, 7번, 9번, 10번 이상.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 통계를 냈는데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일주일 수업 중에 단 한 번 질문하는 횟수도 없게 됩니다.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질문은 사라집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과 흥미가 없다.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어서 그렇다. 창피당할까 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한 제시가 되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수줍어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배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사라진 그 교실의 모양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수업에서 교수로부터 질문받은 적 있습니까? 한 대답에 대해서 약 17%가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8.8%가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한 2번 받아봤습니다. 20%. 그래서 전혀 없다와 한 번 받았다와 2번 받았다. 질문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전체 점수를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 교실이 질문하는 시끄러운 교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토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학기 수업 중 토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느냐? 없다. 28.8, 한 번 있다 17%, 2번 있다 20.4%. 다 합치니까 이것도 약 67%, 8%가 나옵니다. 수업 중 교수에게서 한 번 이상 질문받은 적이 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9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업 중 교수에게서 한 번도 질문받은 적이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4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토론에서 한 번 이상 발언한 적이 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99%, 토론에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다. 고려대학 학생들 40%. 대학에 올라가도
정말 유명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대학 수업에 질문과 토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교육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철학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어른들이 사회의 틀로 생각할 때 아이들은 특유의 거침없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근원적인 질문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아이들의 생각이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이들의 생각과 호기심을 꺾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의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6학년부터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2, 3학년이 되면서 점점 더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은 어릴수록 질문의 양이 극히 많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의 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3이 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더더욱 질문하지 않고 직장에 취직하면 거의 완전히 수동적이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그 아이가 자라서까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단한 문장으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교사나 또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고 학생의 한계와 잠재력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이 생각하고 질문할 기회가 사라진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면 누가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분이 안 간다. 학생들이 워낙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아이는 앵무새와 같다. 탈무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배우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격언. 끈기 있게 자주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아벨라드. 질문에 대한 중요성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질문, 최고의 배움이고 최고의 탐구입니다. 이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본문과 어떤 상황이 제시되면 그 상황과 본문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 인식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듣고 또 배우고 또 스스로 주변에서 귀동냥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요, 인식이요. 그래서 거부하는 데서부터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인식을 거부한 다음에는 본문과 상황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해체하게 되면 많은 질문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질문하고 분석하고 질문하고 비평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1학년 때서부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2, 3학년 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5, 6학년 때 질문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질문하는 아들과 딸들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공부는 무엇이냐면 지적인 탐구 여행을 위해서 벗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보이는 하늘 밑에서의 세상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늘 너머의 하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늘 너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보이는 세상 밖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질문하고 그것을 친구와 토론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또 비평해주고 자기가 말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또 찾아내고 이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틀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질문을 통해서 그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탐구 여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법을 첫 단계로 배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는 것을 두 번째 공부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드러난 영역이 어디 있는지 찾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부가 제일 어려운 공부인데 숨겨진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숨겨진 세계조차에서도 숨겨진 영역에 대한 생각과 질문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아주 신랄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이러한 공부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친구인 것입니다. 친구와 더불어 그 과정을 겪는 것을 갖다가 하브루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 자체를 하브루타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 KBS에서 나온 특집 시리즈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방송에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 지식 등을 공유하여 힘을 합쳐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미래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세상에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진리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친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혼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좋은 아이디어는 지성이 한데 모였을 때만 가능하고 개개인의 독특한 사고가 한 곳에 모이고 이를 수정해 나가면서 그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우리의 공부의 배움, 공부, 그것에 대한 생각, 그 모든 것에 친구와 더불어 공유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더불어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토라 공부에 여념이 없다면 그들 사이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내 자신을 위하여 스승을 두라. 내 자신을 위하여 하브루타를 취하라. 모두를 관대하게 여기라. 아주 중요한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격언인데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칼이 한 면이 갈려 날카로워지듯이 현재의 제자들 또한 하베르를 통해서 성장한다. 네, 우리가 칼을 갈 때 양날 다 갈기를 합니다만은 한 면만 갈아도 간 그 칼 때문에 한 면만 간 것 때문에도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더불어 하는 공부는 내가 한 면을 갈게 되고 친구가 다른 한 면을 갈아주는, 그래서 날카롭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협업하며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팀에게 주어진 작품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단순히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수학과 물리를 배우고 화학도 배우며 동시에 자신의 창조성, 자신과 한 기획력, 호기심, 더 나아가서는 협업과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많은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다. 협업이 주는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친구를 만들고 공부하는 친구를 만들고 지성 탐구 여행을 떠나는 친구를 만들고 그들을 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탐험과 실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개별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독려하면 아이들은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기획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공동 작업을 통해 소통의 능력을 배운다. 우리는 아이들의 창조 능력과 협업 능력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자리를 거실에다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러 아이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나은 배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이지 최고의 배움의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발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이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온전히 이해했는지를 보이는 자리이고 나의 준비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이는 자리이고 나의 나됨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기회를 주시겠지만 가정에서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 아이가 담대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함, 그것이 없으면 나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스스로가 학자인데 그가 쓴 기사가 있기에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5년 뒤에 대학 입시는 1대1이 된다. 내 딸은 학원 안 보낸다. 그러면서 쓰는 글이 이것입니다. 조만간 저출산으로 고3 학생 수가 40만 명으로 떨어지고 4년대 대학 경쟁률은 2021년이면 1대1, 2025년에는 0.96대 1이 된다. 10년 내 모든 수험생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자리가 남는다는 얘기다. 모두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딸한테 농고에 가자고 말한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담이다. 현재 농촌 인구가 전체의 15%밖에 안 되고 평균 연령이 60세이다.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어려서부터 농업 지식을 쌓고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면 대단한 전문 인력이 되고 희소 가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유망 직종이 미래에도 유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버지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확신이 아버지의 확신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딸에게도 전수된 것 같습니다. 딸도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고한, 견고한 자기 자신의 소명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어디 가서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힘이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저합니까?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기에도 우리 아이가 전혀 입을 떼지 않는 아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그 훈련 방법을 잠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아이 자체의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점을 간단하게 명확히 밝히라, 생각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으라, 논리적인 설명으로 영향을 미치라. 이 세 가지는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요소입니다. 중언, 부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요점만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되
자기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젠테이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게 하고 그 읽은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하십시오. 영화를 봤다면 영화를 본 것에 대해서 요점을 말하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그 교훈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를 이야기해 보라고 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것입니다.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그림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하하, 재미난 그림이죠? 이건 인터넷에 많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고 있군요. 어린아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오줌을 싸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EE입니다. PEE. 근데 이 오줌 싸는 모습하고 오줌 싸다의 영어 스펠링 PEE, 이것이 프레젠테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줌 싸다의 그것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요점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에비던스, 증거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마지막 이것은 explain, 설명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이것을 기억시키십시오. 오줌 싸는 아이를 기억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프레젠테이션 해보라고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음 주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너는 내 자신하고 백과사전에 한번 물어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와 백과사전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또래와 더불어 떠들고 함께 뛰어노는 배움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의 생각과 주장을 발표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고의 배움을 배울 수 있도록, 최고의 배움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훈련시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